안정성과 유연성의 딜레마. 신고집을 가리고 운전하고 있을 때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신호음이 울린다. 우리는 대부분 그 소리를 들으면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물론 운전 중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진 사실이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하루에 1000명 이상이 다치고 9명이 사망한다고 한다. 몇몇 주에서는 자동차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거나 엄격한 제한을 법이 통과되었고 문자메시지 사용은 거의 모든 주에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추산에 따르면 50만 명 이상의 운전자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운전 중에 휴대전화나 그 밖의 전자기기를 사용한다고 한다. 운전 중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사람 일부는 운전 중에 주위를 분산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거나 심지어는 자기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 위험성을 충분히 아는 대다수 사람에게도 문자메시지의 신호음은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자극이다. 그 이유는 여러 해 동안에 받은 수천 수만 번의 전화와 문자가 사람들의 뇌에 수천 수만 번의 자잘한 수 효과를 남겼기 때문이다. 그들이 학습한 사건은 메시지 신호음과 휴대전화를 보는 행동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보상을 연결짓도록 뇌를 훈련시켰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굳이 신호음에 기대어서 보상을 얻지 않는다. 그들은 운전을 하든 식사를 하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든 수시로 다양한 소셜미디어 사이트를 확인한다. 사실 여러 소셜미디어 사이트가 보상 기능을 탑재한 것은 좋아요 버튼을 추가하면서부터였다. 우리는 지가 코카인을 얻기 위해서 랩을 누르는 헬스만큼이나 자주 휴가 사진과 사랑스러운 애완동물이 나오는 자신의 포스트를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운전 중에 문자메시지 주고받기를 피하려면 인지조절 체계가 학습된 휴대전화 확인 충동을 무시해야 한다. 신호음이 울릴 때에 평소에 하던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맥락을 이용해야 한다. 휴대전화에 눈길을 주지 않거나 도로에 다시 집중하기로 마음먹거나 동승자에게 확인해달라고 부탁할 수가 있다. 맥락을 이용해서 횟수를 줄이거나 다른 행동을 선택하는 것은 인지조절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다. 마음과 뇌에 어떤 기초 메커니즘이 작용해야 이런 경우에 성공할 수 있을까? 자극기억과 인지조절 모델 1990년의 어느 세미나 논문에서 존 콘 케빈 던바 간단한 신경망 모델을 발표했다. 일장에서 본 스스로 과제를 떠올려보자. 인쇄된 단어의 색이 그 단어가 가리키는 색과 일치하지 않으면 색의 이름을 대기 어렵고 그 결과는 되게 느린 반응 시간으로 나타난다. 반대로 단어를 읽을 때에는 단어와 색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색의 이름을 말하는 경험보다 단어를 읽는 경험을 더 많이 해서 단어 읽기가 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스트로프 과제를 우리가 운전할 때 하는 선택의 실험실 모델로 생각할 수 있다.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무시할 때처럼 우리의 맥락이 색 이름을 대는 과제라면 색의 이름을 대기 위해서 단어를 읽는 자동적인 경향을 극복해야 한다. 할 수야 있겠지만 시간이 걸린다. 이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온 던바 맥컬럴랜드는 그림 3.1과 같은 유도 활성화 모델을 제시했다. 초록 빨강색 단어, 숨겨진 층, 입력층. 제자들의 이름을 따서 이 모델을 CDM 모델이라고 계산 모델이라고 불리는 이론적인 도구의 사례다. 계산 모델은 이론의 형식적인 수학적인 표현이며 대개 컴퓨터 프로그램의 형식을 취한다. 이런 모델이 있으면 과학자는 자기 이론의 가설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고 그 이론이 자기가 설명하려고 하는 현상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검증할 수가 있다. CDM 신경 모델이라는 계산 모델의 특수한 사례다. 이 말은 계산이 실제 신경세포들이 주고받는 것과 비슷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CDM은 구글 딥마인드 같은 곳에 가면은 설명을 들을 수 있는 합성곱 신경망보다 단순하지만 기본 원리는 비슷하다. 따라서 스트로프 과제에서 CDM이 인지조절을 실행하는 방식을 이해하려면 그전에 CDM 같은 신경망의 계산 방식의 배경을 다소나마 알 필요가 있다. 신경망은 모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지고 각 신경세포는 자신과 연결된 다른 활성신경세포들로부터 입력 신호를 받는다.
입력량이 많을수록 신경세포는 더 활성화된다. 입력신호의 크기와 신경세포의 활성 사이의 관계는 주로 S자 곡선을 그린다. 이 말은 입력되는 양이 적거나 중간쯤이면 신경세포가 거의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어느 지점을 지나서 입력이 충분히 커지면 신경세포는 급격히 활성화되며 최대치에 이른다. 신경세포는 활성화될수록 자신과 연결된 표적신경세포에게 입력신호를 전달한다. 입력신호가 충분히 크면 표적신경세포는 자신과 연결된 또 다른 표적신경세포에게 입력신호를 전달하며 이 과정이 꼬리꼬리에 물고 계속된다. 주목해야 할 점은 한 신경세포에서 다른 신경세포로 전달되는 입력 강도는 활성 수치뿐만 아니라 연결 강도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이 연결 강도를 때로는 시냅스 가중치라고 부른다. 뇌에서 실제 신경세포들을 연결해주는 부위인 시냅스를 빌린 용어다. 시냅스 가중치가 강할수록 보내는 신경세포는 표적신경세포로부터 높은 활성을 끌어낸다. 전체의 네트워크의 차원에서 한 신경세포 집단의 특수한 활성 패턴이 어떻게 다른 신경세포 집단의 일관된 활성 패턴을 만들어내는지는 시냅스 가중치로 결정한다. 다시 말해 시냅스 가중치는 CDM과 같은 모델이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인 것이다. 이렇게 있다. 감각층과 반응층 사이에서 숨겨진 층이라고도 하는 중간층. 숨겨진 층은 감각층으로부터 입력신호를 받아서 반응층으로 출력신호를 보낸다. 색깔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특징은 이 경로들을 모델 설계자가 프로그래밍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이 학습한다는 점이다. 학습한다. 학습은 역전파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학습이라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모델은 예컨대 빨간색 같은 입력신호를 보게 되고 출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훈련이 안 된 모델은 예를 들어 초록이라고 적한다. 이렇게 실제 반응과 해야 할 반응이 다르면 오류가 되고 오류는 숫자로 표현된다. 이 숫자는 바라는 활성 패턴과 유발된 활성 패턴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단어의 색이나 그 단어가 의미하는 색에 따라 빨강단은 초록이라고 반응할 수 있는 간단한 모델이 탄생했지만 아직 스트로브 가지를 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첫째, 스트로브 가지는 색 이름을 대는 것보다 단어 읽기를 우선시한다. 모델에서 이 특징을 실행하려면 모델은 사람과 비슷하게 단어 읽기를 더 많이 경험해야 한다. 훈련하는 동안에 모델은 색 이름 대기보다 단어 읽기를 훨씬 더 많이 한다. 만약에 모델에게 색의 이름을 말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현재 상태에서 모델은 단어 자극이 없을 때만 색 이름을 낼 수 있다. 단어가 있으면 모델은 항상 단어를 읽을 것이다. 네 번째 층은 과제 요구층이라고 부른다. 이 층에 있는 과제 단위들은 현재 지시가 내려진 과제, 그 단어 읽기나 색 이름 대기에 대응하는 신경세포들이다. 모델이 두 과제 중에 하나를 수행할 때 과제 요구층에서 그 과제를 담당하는 신경세포가 활성화된다. 이 과제 요구층에서 숨겨진 층으로 입력신호가 전달이 된다. 경험을 통해서 모델은 과제 요구층에 있는 색이름 대기의 신경세포에서 색이름 대기의 경로를 따라서 숨겨진 층의 신경세포로 가는 입력신호가 성공의 필수적이라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과제를 수행하는 인간과 유사하게 과제 요구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바꿀 줄 아는 인지조절의 기본 메커니즘이 우리 앞에 당도했다. CDM 같은 모델은 실제 내에서 일어날 만한 일을 의도적으로 단순화한 결과물이다. 예를 들어서 누구도 내가 단일 신경세포에 의지해 빨간색 같은 것을 표정한다고 조정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우리 뇌에는 역전파 학습 알고리즘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모델과 뇌의 이런 차이는 지금 우리가 이론적으로 조사하는 취지에는 중요하지 않다. 원한다면 그 단일 신경세포가 더 복잡한 체계의 세포 집단 전체를 대표한다고 생각해도 된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모델의 좁은 조절할 필요가 있는 최소 메커니즘의 핵심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인데 심지어 이렇게 단순한 사례에서 몇 가지 통찰을 주어 모을 수 있다. 첫째, 다양한 행동 경로의 강도를 차이를 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행동 레퍼토리에 깃든 자동성이 연속체를 이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마치 두 가지 다른 일을 하는 두 개의 뇌를 가진 것처럼 저질된 행동과 자동적인 행동을 엄격히 구분한다. 현실은 더 연속적이며 CDM의 여러 경로에서 볼 수 있는 가변적인 강도와 아주 흡사하다.
가변적인 CD의 모델의 주목할 만한 특징 두 번째는 자극에서 반응하는 이어진 경로가 과제 요구층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에 과제 요구층은 기차 운전자처럼 자극에서 반응으로 가는 입력 신호가 선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당연히 맥락 정보의 유지는 인지 조절의 중요한 특징이 된다. 자극기억은 이런 식으로 유용한 정보의 활성을 유지하는 데 쓰이는 인지체계다. 앞장에서 소개했듯이 자극기억은 짧은 시간 동안에 제한된 양의 정보를 활성화하고 접근할 수 있게 붙잡아 놓는다. 자극기억은 일화 기억 같은 장기 기억과는 다르다. 이런 기억은 정보를 오랫동안 그러나 휴지 상태로 저장한다. 반면에 자극기억 속의 정보는 머릿속에 활발한 상태지만 곧 사라진다. 자극기억 속에서 정보가 활성화되면 우리는 그 정보를 조작 운용할 수 있고 정보를 이용해서 새로운 개념과 생각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자극기억은 과제역으로 위한 자극기억은 뇌에서 어떻게 유지될까? 아주 유명한 또 다른 논문에서 존 커언과 신경과학자 밀러는 전전두 표질이 자극기억 기능에 유난히 잘 들어맞는다고 주장했다. 전전두 표질이 인지조절에 필요한 자극기억의 토대라는 가설은 오늘날 상당히 유력해졌다. 게다가 밀러와 코언의 논문이 나온 이후에 그들의 기본적인 이론은 몇 가지가 개선되고 한층 더 치밀해졌다. 전전두 표질이 뇌에서 자극기의 증거를 드러내는 유일한 부위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다. 사실 모든 종류의 유용한 정보가 피질 전체에서 단기적으로 유지된다. 1차 감각과 지각과 관련된 부위들이 대표적이다. 게다가 전전두 표질은 인지조절에 필요한 과제 요구를 유지하는 일만 하지 않는다. 전전두 표질은 이 역할에 참여하는 뇌 부위의 넓은 네트워크에 속해 있다. 사람들은 다양한 과제를 접했지만 쉬운 조건을 때와 비교했더니 각 과제의 어려운 조건을 수행할 때에는 어김없이 여러 영역의 넓은 네트워크의 강한 활성이 나타났다. 과제가 무엇이든 어려운 조건이 붙을수록 인지 조절에 관여하는 네트워크가 더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일리가 있다. 이렇듯이 전두 두 정체계는 인지 조절 기능을 폭넓게 지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체계가 마치 뇌의 CPU처럼 기능하는 단일 네트워크라는 뜻은 아니다. 단일 네트워크, 요컨대 과제 맥락을 위한 자급기억은 전두 두정 조절 네트워크의 두정내고 이렇게 해서 토대의 인지 조절의 핵심 역할을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지 조절 자극과 자극기억의 관계에 관한 논의에는 중요한 내용 하나가 빠져 있었다. 만일 올바른 바른 경로를 선택해서 올바른 행동을 하게 하는데 자급기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이 말은 자급기억에 올바른 과제의 정보를 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뜻이 된다. 우리는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장에서 설명한 확장성 문제를 생각해보자. 확장성 작업위에서 자극기억의 내용물을 조절하는 뇌 메커니즘은 조절기를 도와서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서 지어낸 다양한 목표, 계획, 규칙을 실행하게 하는 작업자이며 따라서 생각과 행동을 이어주는 주요한 다리라 할 수 있다. 자, 인지조절 체계의 인지조절 체계의 안전성과 유연성은 학계에 몸담은 과학자들이 대체 그렇듯이 나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글을 쓰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조의를 선면하게 하는 것이 있을 때의 과제 안성을 유지하기란 쉽지가 않다. 인지조절이 필요하다. 나는 지나치게 안정적인 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내가 글을 쓰고 있는데 한 대학 원생이 급한 일이 생겼다며 연구실로 달려왔다고 상상해보자. 어쩌면 서버에 불이 났을지 모른다. 나는 우리의 데이터 기반 시설이 잿더미로 변하는데도 고집스럽게 원고에 매달릴 정도로 안정적이고 쉽지는 않다. 이처럼 안전성과 유연성 사이에는 기본적인 맞거리가 있으며 그에 따라서 인지조절 체계는 안정적이어야 할 때인지 유연해야 할 때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한다. 우리가 완성하고 있는 일을 제어할 때 너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자극기억 속에 세계로운 대기 같은 과제역을 유지할 때처럼 만일 내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려 한다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메커니즘들은 자극기억의 상태를 유연하게 업데이트
하려는 요구의 반대편에 서서 균형을 이룰 것이다. 자격기억이 겪는 안정성, 유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해결책을 찾아냈다. 게이트는 일종의 은혜로 내 같은 신경망의 개선을 생각할 때 도움이 된다. 내가 안정성 대 유연성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기 위해 우리는 문을 이어닫는 이 언어를 자격기억에 대한 조절로 확정해 볼 수가 있다. 우리가 사는 복잡하다는 세계에서 인적 게이트는 적용에 분명히 유용하다. 무수한 많은 게이트가 우리 감각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게이트 중에서 상당수가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과제를 알려온다. 우리가 못하고 올 미래를 위해 붙잡아두고 싶지만 지금 당장 쓰고 싶지는 않은 맥락 정보와 맞닥뜨릴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이 예에서 우리는 인적 게이트를 사용해서 무엇을 자격기억에 드릴지를 결정하는 이점이 있을 뿐이다. 전혀 자격기억에 무엇을 드리고 드리지 않을지 적절한 게이팅 방침을 확인하면 지식과 행동의 알기 어려운 연결이 한층 그쳐야 된다. 심지어 단순한 과제 수행 방법을 지시하더라도 거기에는 뇌에서 그 과제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빠져 있기 마련이다. 심지어 빠져 있으면 나는 과학자로서 이 문제에 흥미를 느끼지만은 마드리드 공항이나 그와 비슷한 실제 배경에서는 사람들이 자격기억 게스팅을 테스트하기 어렵다. 실험실에서 이 과제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숫자 맥락이 마지막에 놓인 시리즈보다 맨 앞에 놓인 시리즈가 더 쉽다고 느낀다. 맥락에서 우선 맥락, 임적 게이트, 맥락 차후 출력 게이트가 이렇게 따라서 이처럼 단순화된 실험의 사례에서 우리는 규칙을 아는 것과 규칙을 실행하는 것의 기본적인 차이를 볼 수가 있다. 이런 것이 중요성에 대해서 실험은 게이팅 방침에 부정적인 전이가 있다는 증거를 보여준다. 앞에서 말했듯이 전이라는 한 문제에서 그와 비슷한 다른 문제로 해답을 가져오는 것이다. 전이가 부정적일 때 그렇게 가져오면 새로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오히려 불리할 수 있는 체계에 의지하게 된다. 그래서 목표가 주어질 때 올바른 자격기억 방침을 확인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좋은 방침을 선택하면 과제를 잘 수행하고 나쁜 방침을 선택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실수를 잘 저지르거나 완전히 실패할 것이다. 이런 방침들은 복잡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정보를 자격기억에 드리고 어떤 정보를 꺼내서 맥락 조절의 신호로 사용하는지를 단순히 지정하는 것들이다. 생각의 틀을 이렇게 바꾸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더 이상 내가 인지 조절을 어떻게 시행하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격기억 게스팅 방침을 어떻게 학습하고 실행하는 것을 묻는 것이 된다.